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면서 한층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연결해서 미국 현지 표정 전해 듣고 달라지는 한미 관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 측도 계엄 포고령 실행 의사나 집행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소추단은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한 대통령 파면이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심판 쟁점 포함한 전국 현안들은 정치 토크 코너에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공수처 출석 요구에는 이제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배경. 자, 신현영 의원님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여론전에서 본인들이 조금은 지금 지지도와 기반으로 했을 때 극단 지지자층들에게 계속해서 어필하는 방식으로의 이런 노출이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공수처에 대한 지금 수사를 응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는 응하지 않으나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계속 구현하고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수사를 지연하고자 하는 목적과 플러스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증인 신청이든 본인의 발언 시간을 지분 확보하든 그런 방식으로의 여러 가지 탄핵이 빠르게 결정되지 않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역할을 더 강화하려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연 작전과 이런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이 왜 비현상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필을 하는 등 해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에 나와서 하는 발언들을 봐도 결국에는 법기술자, 법꾸라지 방식으로 해서 탄핵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아마 변론인들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장 먼저 가장 자기 자신을 변론을 잘하는다고 생각하면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송영훈 대변인, 지금 신현영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법적인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뭐 지연작전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뭘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오늘 윤 대통령의 어떤 발언 어떤 뭐 의도랄까요? 어떤 그 성격을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대한 제가 이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이걸 좀 해설을 해보면은요. 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법적인 부분하고 정치적인 부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법적으로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본인의 입장을 좀 스스로 밝히고 싶은 측면이 굉장히 강했겠죠. 대리인단에만 맡겨놓고 있기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17번의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탄핵 결정문에 보면은 뭐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적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것을 좀 참고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또 두 가지 의도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 헌재에서 발언하는 내용 자체가 영상으로 결국은 녹화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을 그 메시지 자체를
본인의 지지층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 본인이 어쨌든 헌재 대심 판정에 직접 출석해서 발언을 하는 자체가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또 층에게는 하나의 메시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아마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 송영훈 대변인께 자신은 이게 거의 모두 발언 비슷하게 앞쪽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얘기는 내가 어떤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흔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치주의를 흔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대응을 한 거다. 이런 취지의 어떤 오프닝 멘트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에 잠시 흔들렸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조금 다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물음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신영 의원님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지금 180도 반대로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국헌문란과 함께 내란죄 정말 원인을 제공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소용돌이에서의 그런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수요했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두 발언에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왜 국민들에게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져온 거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첫 발언부터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헌재에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후안무치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란의 목적도 없었고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라는 것을 계속 설파할 것으로 보여서요. 뭐 기존의 방식의 그런 본인의 주장과 크게 새로울 건 없다. 다만 있는 사실조차도 모두 다 부인하는 방식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엄중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기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실행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뭐 정친 체포 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고, 윤 대통령 본인도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더구나 한동훈 당시 대표 사살 명령은 황당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이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구속 기소된 그 부하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하고는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 인물들에 대한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과는 상당히 배치되죠. 그리고 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군, 경, 국정원 세 가지 경로에서 나왔습니다. 예. 대단히 복수의 인물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인물들이 모두 다 서로 결탁해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 진술을 했겠는가?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더 그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윤 대통령은 뭐 포고령이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최대한 제 개인적인 주관을 배제하고 그래도 변호사로서 좀 드라이하게 해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계엄포고령이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을 안 했으면 돼요. 계엄사령관 임명했잖아요.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5조에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려고 했고 뭐 그 실제로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이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단적으로 짚어봐도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와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참 개인적인 주관을 배제하고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평정심을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시고 있고,
자, 신현영 의원님은 오늘 말수를 약간 줄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발언. 예, 윤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특히 그때 개업날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이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이런 지시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수사 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재판관에 그대로 인용되기에는 증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면 부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포고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지휘했던 많은 사령관들과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걸 보이는 이런 방식들이 과연 한나라의 대통령 수장으로서 정말 이 사태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서 참으로 부끄럽고 치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탄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은 비상 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상목 대행은 앞서서 처음에 이제 접은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고하라면 접은 종이를 줘서 그걸 받았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쪽지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 어쨌든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는 이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정영 대변인,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모레 다음 변론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변론길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됐든 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됐든 또는 헌법재판관이 직권으로 묻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로부터 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누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는가 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소가 된다면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그 국격에 흠이 가는 상황이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직무가 정지됐다고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그리고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나란히 앉아서 진실공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 그래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주 진지하게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 쪽지 내가 준 거 아니다라고 부인해버리면 받은 최상목 대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최상목 권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내가 자각하고 빨리 특검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제대로 된 인식과 함께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더 주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런 비상계엄의 그날에 국무회의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는 이런 방식이라면 그 주변에 있었던 정말 윤석열 정권의 많은 사람들은 참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권한대행이 권한대응으로서 특검을 제대로 해서 이런 윤 대통령이 쪽지를 주지 않았다는 것까지 수사에 포함하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비상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얘기됐던 부정선거.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 나와서도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오늘 헌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들으셨어요? 예, 그런 선거 장비 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꼭 그런 선관위를 침탈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가진 상당한 법적 권한이 있다면 선관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있을 때 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었는지 합법적인 사법 체계 안에서의 본인의 권한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될까 했을 땐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헌재 심판관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주장은 정말 일방적인 주장이다. 근데 경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시간을 주고 발언권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탄핵 소추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소추의 의견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뭔가 정산창작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우 대변인, 실제로 국회 측 소추단은 부정선거 아무런 근거가 없고 탄핵 심판 대상에도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 부정선거 관련해서의 오늘 발언 논의,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탄핵 심판에서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네. 그 대국민 담화에는 부정선거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는 사유에 애초에 부정선거는 들어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 소추 대리인단은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윤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시스템을 스크린해봐라 라는 정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더더욱이나 국가 비상사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계엄 선포 사유와는 무관하고 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피청구인에게 이득이 될 만한 논변인지 사실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리인단이 어떤 전략을 지금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있는지가 많이 좀 의문이 드네요. 네. 자, 송영우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뭐 현직 어쨌든 직무정진 됐지만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이 진실 공방하는 이런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측은 가능하면 윤 대통령이 모든 재판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모레 23일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둘이 이제 같이 나란히 앉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뭐 쪽지는 뭐 자신이 작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김영현 측에서 이제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아예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쨌든 탄핵 심판 절차에는 그 절차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어쨌든 본인이 소추를 받고 있으면 그 소추 받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 거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기 어려운데 이 계엄 포고령 1호를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유신헌법 때 것을 잘못 보고 베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니까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그날 바로 잘못 베낀 거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은 본인의 얘기가 아니고 변호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김 전 장관 본인이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진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점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그 비상입법회의 관련 문건을 네. 누가 줬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윤 대통령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작성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어쨌든 남아있기 때문에 모레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그 대통령 밑에서 국방장관으로 보좌를 했던 사람 간에 네. 사실관계에 관한 말이 달라서 진실 공방을 하는 장면이 저도 없었으면 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오늘 이제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하는 거 보셨잖아요. 향후 이제 헌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뭐 큰 영향보다는 오히려 더 빨리 탄핵 심리를 마무리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또 재판관들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4명의 증인 신청을 하면서 대통령께서는 매번 가능한 한 지금 출석하시겠다고
입장을 밝히신 상황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발언을 하면 할수록 더 부인만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지금 헌재 탄핵 심리를 지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려되는 것은 증인 신청을 이렇게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시각으로 형사소송을 뭔가 여기서 다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연작전으로 가면서 탄핵 심리를 늦추고 뭐 어떻게든 3월, 4월까지 시간 끌기로 갔을 때 승부수를 우리가 반전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또 아직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마 송영훈 대변인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가. 제가 법조인 출신 각 당에서 이제 나온 분들한테 자 헌재 직접 변론에 나설 거라는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한 두어 분한테 여쭤봤어요. 과연 이것이 윤 대통령에게 이로울까? 이건 그냥 전망 차원인데 대부분의 얘기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송영훈 대변인 그 얘기 했네. 네. 기억이 나네. 그러면서 본인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변호사도 변호인을 쓰는 거고 의사도 의사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병 못 고치잖아요. 그런 취지로 그 말씀하셨는데 미국 속담을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역시 비슷한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지금 변론 경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오늘 그 모두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탄핵 심판 사건으로 여러 재판관들 고생하시게 해드려서 송구하다. 예. 이런 정도의 그 발언만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차라리 대리인단에게 맡겨놓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앞으로 증인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초반에 밝혔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그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점점 드러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이 절차를 길게 가져가지 않고 조기에 종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요. 저는 사실은 이 탄핵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가능한 한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하고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최대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론 기일도 충분한 횟수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다만 그러나 심리 경과상 헌법재판관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청구인인 대통령 본인 그리고 대리인단 모두 굉장히 좀 이 절차에 대해서 숙고를 해가면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한 가지만 네, 더 신혜영 말씀드리고 의원님. 싶은데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이 본인을 변론하면서 사실 본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는 부분들이 이게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결국엔 징계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더 엄중하게 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으로도 여론전이나 아니면은 지지자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낸다고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대통령이실 때 국민 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헌재에 대한 그런 변론을 본인이 스스로 하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과연 국민 감정에도 맞을까 그 반대로 갈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 뭐 법적 그리고 정치적 면에서 본인 스스로에게 본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이제 윤 대통령에 관한 얘기인데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헌재에서 공수처로 옵니다. 공수처가 조사에 거듭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어제 오후에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이제 불발로 끝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고요. 자, 송영훈 대변인 구인에 어떻게 하다 왜 실패했죠? 구인 뭐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그럼 못 데리고 와요? 아니요 못 데리고 오는 건 아니고 예. 법적으로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말 붙잡고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판례상 됩니다. 어쨌든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수사기관은 그 피의자를 그 수사기관 조사실에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문제는 판례가 있어서 적법하다고 해서 다 적정하고 바람직한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이 설령 강제로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가 된다고 한들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계속 진술 거부권을 네. 일관되게 행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저는 이것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공수처에 보여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든지 적정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첨예하고 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수처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숙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존속을 바란다면 기관의 존속을 바란다면 저는 이 지점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행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입법 권력, 의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말하는 거예요. 즉 야당, 민주당의 눈치만 보지 말고 정말로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조치가 무엇인가 이걸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영 의원님 사실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계속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는 갈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데리고 와도 아마 발언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익도 없는데 대통령 망신 주기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약간 공수처의 조반심도 읽혀요. 요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는 공수처 입장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네. 이게 수사를 해야 되는 열흘간에 그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피의자가 범죄 의심자가 본인이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는데 그 범죄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뭡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지금의 사법체계 안에서의 본인의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여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를 비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이 들고요. 이렇게 수사기관에 임하지 않는 이런 피의자로서의 태도는 나중에 검찰로 넘어갔을 때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는 뭔가 수사에 협조를 할까요? 뭐 경찰만이 지금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인이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특검이 늦더라도 빨리 출범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검찰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야 되는 수순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요. 예,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쪽이 틀렸다기보다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탄핵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의 대한민국을 가장 중점적으로 놓고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그 범죄 피의자들 같으면요. 당연히 구치소에서 안 나오겠다고 하면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너무 깊게 고립해서 저 서부지법 습격 사태 보고 저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 법원에 난입한 폭력사범들 절대 관용을 베풀면 안 되고 용서하면 안 됩니다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말 궁극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위기의식이 들어서 정말 지금은 이제 모든 주체 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공수처, 정당, 정치권 인사들 할 것 없이 사회의 갈등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그 업무도 집행을 하고 논평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지금 윤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하는 것이 어차피 수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득도 없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송영훈 대변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검찰로 넘어갈 거잖아요. 뭐 열흘씩 나눈다는 것도 있는데 그게 더 빨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공수처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부분을 넘겨줄 것 같지는 않고 뭐 열흘이 있다가 이제 넘겨준다고 봤을 때 검찰 가서도 이제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어차피 증언을 안 하면 그동안 수집된 다른 피의자를 통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본인 얘기도 안 하는데 이 기소의 어떤 시점도 빨라지는 것 아니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나요? 사실 지금요. 예. 그 객관적으로 보면 예.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기만 하면은 바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83페이지인가 그런데 네. 그 내용에서 사실 주어만 바꿔 쓰면 될 정도예요. 8할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해놨고 그리고 검찰은 이미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안 쓰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거를 써놨을 거예요. 만약 그렇죠. 그런 입장이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이거죠.
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하셨고, 이 부분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공수처는 변호인단 외 접견을 모두 제한하는 데 이어서 서신 즉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이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그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옥중 서신을 했을 때 내란 선동이나 아니면은 여론에 그런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차단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형사소송법 91조에 보면은 변호인이 아닌 자의 접견, 교통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증거 인멸할 우려 아니면은 이 메시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오히려 그 관련된 피의자들과의 소통으로 뭔가 짜맞추기나 이런 말바꾸기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대응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차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변호인단을 접견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송영훈 대변인 짧게 그 부분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수처에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고 나서 네. 검찰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유지하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 인멸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판단에 검찰도 동의를 한 것이니까 네. 좀 객관적인 그라운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수처가 다소간 감정적인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이 넘어가고 난 뒤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안개와 미세먼지로 뒤덮여 시야가 온통 뿌였습니다. 퇴근길 안전 운행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고속도로 돌발 구간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 청량 요금소 부근입니다. 본선 2차로가 요금소를 막 나온 본선 2차로가 고장난 화물차로 차단되면서 이 본선 진입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라 부근으로 크게 혼잡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성남 요금소 3차로는 사고로 일산에서 판교 쪽 조남 분기점 부근 4차로는 각각 고장난 차로 차단돼 부근으로 지체 서행하고요. 이전으론 자유로 부근과 노오지 분기점부터 송내 사이 정체도 길어져 있습니다. 영동선 인천 쪽 동수원에서 동군포 월곡 부근으로도 모두 20여 킬로미터 구간에 달합니다. 정체가 한편 서울시내 3일대로 안국역 사거리에서 낙원 상가 방향 진행 방향 전차로와 3일대로 남산 1호 터널 방향 노인복지센터 앞 전차로가 각각 집회로 차단돼 있습니다.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헌법재판소 일대에선 경찰이 차벽을 쌓는 등 만약의 사태, 이제 또 다른 폭력 사태 가능성에 미리 이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서울 서부지검은 법원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앞서 청구한 17명 더하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 60명이 넘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검찰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빠르게 대응을 잘 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침탈을 할 수가 있으며 다시 한번 비상계엄의 재현을 보는 것 같아서 아직 내란의 이탄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불안감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에 있었던 유튜버들 그리고 실제로 참여했던 분들 안타까운 거는 50%가 2030의 남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백골단이랑 정말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현장에서 조절
조정했던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7층을 타겟으로 해서 영장 판사의 그런 사무실을 더 총력으로 그렇게 난입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배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 방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더 촘촘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선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훈방 조치 얘기했던 모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이런 부분들 정말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제명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정도로 그런 선동을 하는 걸 부추기는 의원들에 있어서는 강력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윤리특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가동해서 예전에 한동훈 대표 때는 그런 것들이 좀 가동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왜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지도부 체제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이런 선동을 하는 유튜버들 고발당한 사람들한테 명절 선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잘하고 있다. 더 해봐라고 위로와 조장을 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의 지금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참 씁쓸합니다. 지금 송영 대변님 지금 뭐 명절 선물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잘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그 모양새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아까 7층에 이제 뭐 누구를 색출하듯이 막 다닌 이 부분은 배우가 있다. 이건 음모론입니까? 아니면 배우가 있다는 우리 신현영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배우가요. 네. 이제 일부 극단적인 유튜브 채널들. 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체포된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유튜버도 한 3명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현행범 체포된 사람들 사실 그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서 유튜브 시청 기록 뭐 이런 거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들의 실제로 어떤 법원 침입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그 법적으로 이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발언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법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로 엄중히 단죄된다는 명확한 선례가 남아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지만 정권 연장 목소리가 정권 교체 목소리보다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관련해서 민주당은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기구를 당내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 그럼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믿지 못하겠다? 믿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일부 편협한 그런 치우친 매체에서 나온 것들은 초반에는 정말 뭐 윤석열 지지 40%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믿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과표집됐다 보수가. 그랬는데 뭐 우리가 저도 최고위원회 회의 들어가고 그럴 때 보면은 MBS 조사, 뭐 리얼미터 이런 것들은 갤럽 다 우리가 보고서는 그 추세를 봅니다. 근데 추세가 지금 트렌드가 계속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뭘 부족했는지 지금 배상계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일당으로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좀 성찰의 시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은 아마 당 내부에서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외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민주당의 스스로 이제 집권당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그 진보 패널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에 대한 부분 여론조사 물론 명태균 이슈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하고 뭔가 셀렉티브한 바이어스 그러니까 모집에 있어서의 그런 왜곡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많이 알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추세라면은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부족했는지 더 바라보고 보완하고 국민들한테 겸손하게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국회에서는 권력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 비대한 권력을 더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국민들한테 나아가는 방식으로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 대변님, 요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론조사 탓을 하는 그 민주당의 상황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계신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요.
집에 아이가 키가 안 크면은 그 아이를 잘 먹이고 있는지 또 잠은 잘 자는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줄자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줄자가 멀쩡한지 살펴보고 줄자를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애가 키가 큽니까? 민주당에서 뭐 이런 비율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감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얘기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하고요. 제가 순서상 내란 특검법 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짚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거듭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제가를 압박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용민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일날 받은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행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사의 대상자이므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 충돌입니다. 특히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자, 이른바 김용민 의원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른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네진 쪽지 내용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진실 규명이랄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압박하는 그런 그 약간 분위기인데, 자, 요런 얘기는 여권에서 계속 나옵니다. 진영 의원님. 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표해도 특검 임명에만 한 최소 한 달이 걸리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다음에 특검이 출범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공소유지나 이런 거 빼놓고는.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특검이 빨리 출범하지 못한 거에 대한 타임상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진작에 출범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미스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가야 되는 이유는 이게 국가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게 정말 내란 수개 혐의를 대한민국 헌법상 처음으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받게 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도 하지 않고서는 그냥 패싱된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 유불리의 인식이 아니고요. 정말 이 비상계엄을 다시는 대통령이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징계와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역사상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고 검찰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을 메꿀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특검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번에 그 통과시킨 특검에는 국민의힘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서 외환은 빼고 내란 선전 성동도 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특히 국무회의 때 당시 비상계엄 날에 이 문건을 본인이 받아서 차관한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면 본인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거부한 거 아니냐라는 또 한 번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문건 준 적 없다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할지 다시 한번 그 판단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 대변님, 사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교통정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사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 특검이 출범하면. 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조기 대선에서 어떤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그 체가 더 짙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여권에서는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요, 그 교통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건 맞는데요. 네. 이제는 교차로에서 그 차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즉 특검법이 실기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중 기소 금지라고 해서요, 이미 한번 기소가 됐으면 후행해서 또다시 기소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윤 대통령 정도가 아마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인물일 텐데 2월 초면은 이제 기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특검이 그 시점까지 출범을 못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검토하는데 15일, 그다음에 특검 추천 의뢰, 특검 추천, 특검 임명,
까지의 과정이 또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수사 준비 기간 20일이에요. 그러면은 특검은 설령 이대로 공포가 돼서 출범을 하더라도 네. 이미 기소된 사건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공소유지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이미 수사기관 간의 권한의 문제를 교통정리하는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이미 기소해놓은 사건 받아와서 공소유지밖에 못하니까 결국은 어떤 가능성이 제기됩니까? 특검이 100일 동안 할 게 없으니까 그럼 별건 수사에서 성과를 올리고 뭔가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겠구나. 이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앞서 이제 뭐 외환죄 등등 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관련된 인지사건 이라고 하는 항목은 여전히 수사 대상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관련 인지사건 명목으로 각종 뭐 대북 관련 이슈들 그러니까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니 우리 국군의 해외 파병이니 대북 확성기니 뭐 대북 전단 살포니 이런 안보에 대단히 그 민감한 사안들을 특검이 조사를 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요 얘기 내란 특검법 얘기하기 전에 잠시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 관련 여론조사 검증하는 기구 당내 만들기로 한 부분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민주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당내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순회 방문한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여론조사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자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에는 이런 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해당 업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어준표 여론조사만 남기고 모두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카톡 검열에 이어 여론조사 검열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이니까 이 질문은 신현영 의원께만 드릴게요. 카톡 검열에 이어 여론조사 검열까지 하겠다는 거다. 약간 뭐 정책적으로 미스다 이런 좀 지적도 당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실제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조금 더 중립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그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순기능인데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도 공세를 하면서 정말 민주당 독재 검열 이런 방식으로의 너네의 방식으로의 뭐 이틀막이다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올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으면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내부에서 더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강력한 권한을 너무 크게 사용했을 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된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20초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손영우 앞서도 대변인. 말씀드렸지만 집에 애가 키 안 크는데 줄자 탓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줄자 만드는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줄자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수군거려요. 아니 저 집 부모는 아이 밥을 잘 먹이고 잠을 잘 재워야지 뭐 하는 거냐. 그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듣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줄자 비유는 되게 좀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공격 들어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공격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온라인에 대화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해서 극단적 증오와 타도, 일방주의. 저들과 달라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신현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최근에 어떤 그 여당 쪽 지지율 상승에 대한 위기감이랄까 뭐 그런 게 좀 복합된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우리 당이 정말 48%까지 거의 국민의힘의 2배의 그런 지지도가 나오다가 지금 쫙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 우리가 뭘 부족하지? 그럼 뭘 잘못했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 다른 이제 대선 주자들의 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김경수, 김동연 그리고 뭐 우원식 의장까지 네. 뭐 튀김 소보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은 변화 쇄신 얘기하면서 저는 오히려 더 민주당이 다시 한번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재명의 일당이다. 일극체제다.
독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격을 최소화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민주당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고 또 매는 먼저 맞아야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부의 자성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활발한 그런 토론들이나 주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송영훈 대변인 비슷한 질문인데요. 아까 신영 의원 말씀하신 우원식, 김경수,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만찬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참석한 분이 와 여기 인물 많네. 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제 언론 보도예요. 그러면서 소보로빵만 먹을 게 아니라 팥빵도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플랜 B에 대한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다른 분들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스페어 타이어? 아니 뭐 스페어 타이어가 결국에는 타이어 펑크 나면은 메인 살리는 타이어, 거니까 차를 그렇죠. 살리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요.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그냥 차 시동을 안 끄겠다는 거 아닙니까? 타이어 교체를 아마 절대 안 하고 어떻게든 목적지까지 가려고 할 것 같다. 그러다가 정말 그 승객들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는 입장에서도 걱정이 드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겠죠. 제가 네, 신영 의원님 짧게. 우스갯소리로 조홍천 의원이 발언한 거거든요. 네. 대정 성심당 빵집이랑 이해관계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농담입니다. 아 지금 농담하신 거죠? 예,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조크 너무 좋았어요. 자, 오늘 말씀은 조크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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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19살 미리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앉거나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생후 5개월 무렵 뇌병변 중증장애와 근육이 점점 퇴행하는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을 진단받은 미리미.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에 엄만 미리미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욕창 방지를 위해 1시간마다 돌아눕히고 하루 6번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삽입관을 통해 하루 4번 유동식을 공급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대부분을 미리미 간호에 매달리고 있는 가족들. 인쇄소에서 일하는 아빠는 매일 야간 근무를 서보지만 미리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늘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앙상한 미리미의 손등 위로 눈물을 떨구는 아빠와 엄마.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리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공기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에는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희뿌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일도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광주, 전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가능한 외출은
안전은 삼가시고요.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전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안개가 짙게 끼겠고 먼지까지 뒤섞이면서 시야가 더 답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측은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계엄 포고령을 집행할 의사와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라며 비상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선관위는 A4 용지 9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63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 중 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KBS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면서 전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폐기하는 무더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를 만들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마가 운동을 앞세워서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대외 정책과 경제 현안 등에서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계신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미국 대선 때도 그렇고 중요한 때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음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선서를 하고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전체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는데 김동석 대표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어느 한 장면을 꼽을 수도 있지만 이제 어제 오늘까지 한 2, 3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를 하면서 제가 이번이
6번째 아마 대통령 취임식을 보고 참가하고 이러는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취임식입니다. 너무 워싱턴이 추워가지고 웬만하면 워싱턴 시내 전체에 거의 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취임식을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실외 행사를 없애고 취소하고서 그 의사당 안에 로튼다 홀에서만 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그 취임식에 사람들을 부르는데 심지어는 연방 의원들도 좁으니까 가족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좋은 앞자리 대통령 그 좌석에 이 억만장자들, 이 구글, 아마존,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 애플이라든지 억만장자들은 부부 동반으로 해서 그냥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시민 입장에서 오늘 그 취임식을 보면서 그리고 한 이틀 이걸 참가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선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오고 오늘 취임식에서 이 억만장자들이 저 앞에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 저게 그냥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억만장자들이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장면이 딱 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미 의사당은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폭도들의 난입 사태로 당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맞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배우로 지목받기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여기저기 있었죠. 트럼프 취임식뿐만 아니라 한 이틀 전서부터.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취임식 전 밤이 돼서 각종 행사가 있는데 이 추운데 워싱턴이 꽉 찼는데 어려운데도 붉은 물결입니다. 이렇게 마가, 트럼프를 상징하는 전국에 있는 마가라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 내가 진 거 아니다. 그래서 안 나가겠다. 이러면서 버티면서 폭도들을 의사당에 보내서 이 의사당을 공격했던 이 사람들이 대거 다 관련자들이 사면을 받고 너무 씩씩해지고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취임식을 보면은 이게 미국 이 시민 입장에서 더구나 소수의 입장에서 이 취임식을 보면서 정말 이 어려운데 이 추운데 붉은 물결 이렇게 다 온 걸 보니까 트럼프는 그때의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이 폭동 수준의 일을 벌였던 사람들을 다 사면을 하면서 이제 다시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이게 보여집니다. 자,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제 긴급 행정명령 서명할 거다 이런 걸 예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취임 직후에 행정명령들 서명을 좀 했습니까? 발표를 하고 서명을 했죠. 네. 매우 큰 폭으로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명령으로만 대개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명령으로만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명령을 했다가 이게 만들어 놓은 법에 저촉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수정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재집권한 트럼프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전에 있던 내용들에 배치되는 방향에서 행정명령을 과감하게 했어요. 지금 한 100여 가지 이상으로 행정명령을 했는데 굉장히 미국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민 입장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좀 주목하는 행정명령 하나만 꼽아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선거 운동할 때서부터 그리고 선거를 이긴 다음에 트랜지션,
저 인수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은 가장 긴장하는 거는 미국이 이민의 나라인데 미국 이민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신속하게 추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민 세관 단속국이 와가지고 조사해서 분리해서 그 다음에 수용해서 추방하고 범죄 이력이 있는 한 100만 명 이상을 우선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추방한다라는 이런 그 대통령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국경 장벽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민자들을 그냥 전체를 이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화하면서 이걸 수사해가지고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 권익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에너지 환경 정책 분야에서도 에너지 비상사태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죠, 오늘. 다시 탈퇴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얼마든지 시추해가지고 저 에너지 가격 낮추는 이런 굉장히 혁명적인 이런 그 대통령 명령 서명했고요. 그다음에 관세로 대변되는 경제 무역, 그다음에 밸류라 그러죠. 사회 및 교육 정책에 있어서 이제까지 이민자들이 다양성이라든지 포용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는 이런 그 평등한 사회의 이 방향을 완전히 그 뒤집는 연방 정부 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게 그냥 서민위주의 마르크스주의 정책이니까 부정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행정명령으로다 여러 가지 제도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 1월 6일 의사당 폭동 관련자들 일괄 많은 부분 사면 조치한 거죠. 굉장히 큰 반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엔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트럼프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권에 이렇게 거대한 주류로 떠오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보면은 8년 전에 트럼프가 왔을 때는 그냥 어쩌다 어려워진 미국에 이런 리더십이 들어온 걸로다가 알았는데 지금 미국은 트럼프 재집권하는 광경을 보면서 미국의 지식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나 미국의 지도급 사람들이 현실이구나 받아야 되겠다라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의 정치권이 일반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서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양극화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유권자는 절대 다수인 백인들의 힘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몰렸다. 그래서 사실 2025년 1월 20일 오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달라진 미국의 시작하는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미국의 어려워진 현실에 그리고 화가 난 미국을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죠. 마가 사회운동 세력들이 트럼프를 앞장세우고서 미국 정치권의 주류가 됐다.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북한 등 나라별로 보면 트럼프에게 나름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바이든 다시 트럼프 정부를 관통하면서 월등한 관심사는 역시 중국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놓고서 미국의 대외 정책 같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권력 인수를 받으면서 오늘 취임식까지 보면은 중국 관련해서는 매우 준비된 전략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그리고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바이든 때 일어났던 전쟁을 트럼프는 나는 내가 취임하자마자 100일 내로 이거를 멈출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에라든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갇혔던 하마스의 포로가 돌아온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취임식 날은 좀 얘기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심이지만 중국 관련해서는 이전하고 다르게 매우 전략적으로 대처하려는 좀 유연성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아마 보시면은 뉴스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억만장자들, 빅테크를 주도하는 억만장자들이 트럼프 권력 중심에 들어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과는 뭐 압박할 건 압박하면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받을 건 받으면서 줄 건 주고 이런 관계가 될 것 같다. 거기에는 억만장자 기업인들이 그 중간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을 주셨고요. 자, 아까 이제 김동석 대표님 말씀하실 때 100일 내로 멈출 수 있겠다.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이라든지 자기가 집권하면 이건 멈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신감 있게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관심 끌 수 있는 대목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통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트럼프 2기 대외 정책 큰 성과로 이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 첫 번 집권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은 푸틴과의 관계는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복원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우방 국가들 힘을 가지고서 러시아에 대응하는 걸로 왔는데 미국은 뭐 나토 탈퇴도 고려할 정도로 러시아의 유럽의 문제는 유럽 사람들이 해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다 트럼프하고서 이 대화 속에서 되기 때문에 곧 트럼프가 푸틴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냐하면 선거 공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내가 종식시키겠다라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대외 정책 중에서 우리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 직접 대화 재개 가능성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는 이런 평가도 있고 또 지난번에 2019년 만났을 때 그때와는 7년 사이에 많이 상황이 달라졌고 또 뭐 북한도 러시아와 밀착한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오늘 의원이 북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대개 전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때 미국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오바마가 트럼프 설명해줬는데 트럼프가 그때 잘 안 들었다는 게 얘기거리였는데 오늘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은 나가면서 트럼프한테 위험 요소를 뭘 얘기해줬을까라는 게 관심사였었습니다. 기자들의. 그런데 그런 걸 묻는 거에 북한이 언급됐죠. 그런데 북한이 언급되는데 트럼프가 북한인을 핵을 갖고 있는 걸 인정하는 뉘앙스를 갖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뉴스거리로다가 떴는데 이 트럼프는 오늘도 언급이 북한 김정은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핸들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미국의 위협이 안 되게끔 할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도 그런 걸 좀 비추었죠. 이제까지 사실은 중국 외에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이런 외교 안보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종됐었죠. 북한 문제가. 트럼프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뭐 하와이에 떨어지고 알래스카 떨어진다 이런 위협이 있으면 트럼프가 북한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후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전망되어 왔었는데요. 오늘 북한이 언급된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문제의 순위가 좀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몇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우리에게 큰 부담 지으려고 했는데 그 기조는
여전히 이제 유지될 걸로 전망이 돼요. 관련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뭐 선거 공약 때에 절대 미국의 힘, 안보 무임 승차할 생각 마라. 한국 같은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미군 한 명 한 명당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저는 이 주한안 미군 주둔비 관련해서는 이 바이든 때에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없던 걸로 하면서 다시 협상하자고서 이렇게 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경제 정책이랄까요? 그 무역 통상 이외에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 때 시행했던 각종 투자 보조금 정책. 이게 트럼프 시대에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기업들에게 좀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경제팀은 대충 어떤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이든 때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때도 이걸 마무리 못 짓고서 약속했던 투자 보조금을 지급을 못 했는데 사실 바이든은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투자를 유치했지만 트럼프는 이거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으로다 와서 물건을 생산해내라. 라는 사인을 주면서 이제 투자를 유치한다라는 게 트럼프의 정책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이 배럴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바이든 때하고 많이 달라질 거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런 무역이나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얼마든지 거래하면서 이런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우리 정부 인사들, 국회의원들, 정치권 관계자들이죠. 그리고 재계 주요 인사들도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김동석 대표님이 보실 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서 이분들이 어떤 소통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진짜 무슨 소통을 하려면 이럴 때 올 게 아니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의 지도급들이 이 트럼프 재집권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한국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 초청받았다. 그래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외교 현안, 우리의 현안을 전달하겠다. 누구를 만나겠다. 뭐 막 이러는데 제가 워싱턴 한복판에서 오랫동안 보고 이번에도 볼 때에 이런 와중에 와가지고 누구를 볼까? 너무 추워서 이 실내 행사하는데 취임식에 참가할 스페이스가 없어서 여기저기 어디 내 누구 만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아주 리얼리티를 가지고서 허세 없이 필요한 부분만 필요할 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좀 취임식 이건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도 초청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김동석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럴 때 와가지고 어전 정치적인 생색내고 그게 아니고 좀 미리미리 좀 더 준비하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준비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일종의 쓴소리 주셨고요. 자, 한국의 정치 상황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측근 인사들이나 언론이 전하는 대한민국 관련 소식은 지금 어떤 기조 보이고 있습니까? 미국이 크게 변합니다. 달라진 미국이 시작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찾아와서 조르면은 이거에 관해서 얘기할까 전혀 이 중심에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한국의 불안한 상황이 했을 때는 한국이 부럽다. 한국의 국민이 지켜주는구나. 민주주의를. 이런 부분은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요거 하나 좀 평소 때 궁금하던 건데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에 억만장자들 점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억만장자들이 아마 대통령 선거, 미 대통령 선거할 때도 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역할을 맡기기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에게는 정부 효율성 이런 그 중책을 어떻게 보면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논리를 정부에 와서 그걸 효율화하는 작업. 그 뭐 한국에서는 뭐 공무원이 뭐 철밥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과연 미국에서는 그 정부 효율성 작업이 민간 전문가 그 민간 기업인이 와서 그 하는 게 잘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매우 어려웠을 때, 돈이 어려웠을 때 일론 머스크 같은 빅테크의 억만장자들이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거래한 결론이 정부 효율성위원회. 오늘 행정명령할 때 나는 대통령 명령으로 이런 기구를 설정을 한다라고 사인을 했어요. 이건 돈의 거래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제가 초반에 인상적이었다라는 거는 이 자본, 이 앨런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국가 기관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거죠. 이거는 권력이 돈을 받고서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뭘 일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할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트럼프 권력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번 트럼프 권력이 자기 취임식에 특별하게 초청한 사람들을 보면은 전 세계 이 극우파 권위주의 권력들을 겨냥해가지고 초청을 하고 이런 권력들과 결합을 해서 이런 그 억만장자들의 그 돈벌이의 권력이 결탁하는 모습이 이게 정부 효율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권위주의 독재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미국 시민으로 이걸 보면은 정부 효율성 보면은 믿음이 안 가고 매우 불안하다. 이렇게 그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동석 대표님은 오랜 시간 미국 현지에서 미국 정치 전반에 관심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한국 청취자들이 앞으로 트럼프 행보 가운데 이 부분만은 꼭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어떤 조언할 분야가 있으면 한 가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미국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민주주의다, 자유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서 미국이 관용을 가지고서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소수계도 우리의 권익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도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거나 미국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관계할 때 초당적으로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앞서 일부 정치 토크 코너에서 신현영 전 의원이 말씀하신 민주당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에 대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주한 미군 사령부가 완전히 거짓이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어떤 뉴스였길래 주한 미군까지 이렇게 나선 겁니까? 네.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인데요. 문제가 된 기사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16일에 이 매체가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했고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는데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틀 뒤인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미 정부 당국에 자백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주한미군 사령부가 완전히 거짓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기술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이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오보, 가짜뉴스에 대해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일일이 대응을 하지는 않고요. 이 뉴스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인지하고 있지만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괜히 반박했다가 논란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 그래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는 게 당초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인 배진환 변호사가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주장했고요. 이런 의혹을 밝히는 게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 확대 재생산된 것이 공식 입장을 내기로 입장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한 미군 사령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서 그러면 스카이 데일리 측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일단 여전히 사실보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취재로 밝혀낸 이 뉴스의 전말을 좀 보면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단은 지난해 12월 24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보도인데요. 선관위 연수원에서 이제 계엄 당일에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이 감금 정황이 있다. 라는 내용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 시사인이 이제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거연수원에 선관위 공무원 등 민간인 90여 명이 머물렀다면서 이들이 머무르던 숙소 각층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됐고 민간인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이제 구독자 147만 명을 보유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 이 뉴스를 언급하면서 연수원에 감금됐던 인물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따로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사인 기사에 달린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댓글을 근거로 듭니다. 그러면서 선거 조작을 위해 들인 중국인 해커설을 처음으로 제기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이후로는 스카이데일리의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 누구인가라는 한 교수의 칼럼이 게재가 됐고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 인터넷 매체에 계엄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씁니다. 그러더니 여기에다가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살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중국 전산 조직원들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미국 정부 당국에 이송됐다. 이런 주장들이 거침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점으로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나온 건데요. 사실 이 뉴스의 진위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어도 비상계엄 당일에 이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으로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국회 행안위가 공개한 CCTV 상으로는 계엄군이 연수원 건물에 진입하는 장면은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단이 됐던 시사인 보도도 사실은 오보였던 거죠. 중앙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 조만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식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군이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 관련 영상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이 공개됐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SNS에 북한군 포로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100명 조금 넘는 북한군이 북한에서 화물선 같은 일반 선박을 타고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 열차에 탑승해서 육로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까지도 러시아로 가는 줄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상대로 싸우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파병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을 했고요. 러시아제 무기와 군사 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몇 명씩 뽑아서 러시아 무기와 장비 사용법을 가르친다고 답했지만 자신의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영상을 X계정에 올리면서 한국어로 된 글도 게시했는데요. 군인들을 러시아 영토로 이동, 훈련시키고 그러한 정보를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사실은 포로들의 말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이 이 전쟁에 가담한 것에 대한 모든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북한군을 향한 좀 친밀한 성격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포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좀 끌고 지원을 호소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런 행위는요,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제네바 협약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에서는요, 전쟁 포로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 포로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돼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 자, 환율 얘기 좀 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도입을 연기할 거라는 전망에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강달러가 계속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세요. 네, 고환율 기조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 자동차, 기계 빼고는 다 안 좋다라는 겁니다. 우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이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원료나 소재 부품 장비를 수입해서 쓰는 대표적인 업종들, 가령 제약 바이오 산업, 석유 화학 산업, 정유 산업, 식품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상당히 타격 예상이 되고요. 보통 이제 강달러는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게 공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만,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가 많다는 점이 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단기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있지만 해외 투자금도 덩달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상쇄된다는 겁니다. 네. 대한상인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고환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이제 통화 스와프 라인 확대를 추진한다든지, 환율 피해 산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운전자들 이제 느끼실 텐데 최근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서은영 큐레이터님, 서울의 경우에 휘발유 가격이 이미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 보시면 매일매일 이제 이 휘발유 가격들 좀 각 지역별로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네.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를 찾아보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 진입한 게요, 2023년 11월 이후 거의 1년 2개월여 만인데요. 네. 지금 그 사이에 상당히 무섭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최저가 기준으로 모든 지역이 다 이제 1,800원 건 아니고요. 리터당 1,650원대인 주유소도 서울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름값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구 주유소 가격도 한번 찾아봤더니요. 예. 리터당 2,590원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전국 평균도 좀 크게 올랐는데요. 리터당 1,725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휘발유 값이 크게 오른 건 두 가지죠. 결국 고환율, 일단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크게 올라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에 나선 여파로 이제 공급 우려가 확산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제유가도 고공행진을 했는데, 최근까지 올랐기 때문에 시차를 감안하면 향후 2, 3주까지는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간밤에 한 일 중에 국제유가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거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미국에서 석유, 천연가스 생산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한 건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공급 문제 때문에 결국 국제유가가 올랐었던 건데, 공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변수가 겹치지 않는다면 이 뉴스 덕분에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당분간은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역시 시차 때문에 2, 3주 뒤에나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서울 강남 지역은 2,590원인 주유소도 있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도시 코너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알고도 속는 사기. 오늘은 최근 SNS에 성행하는 부업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요즘 이 부업 사기 관련해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실 건데 부업하고 사기가 어떻게 붙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일단 사기의 정의를 한번 하면은 사기는 뭐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치팅, 영어로 치팅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 우리가 그냥 보통을 아는 거고, 보통은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다. 돈이 항상 거기에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갈취하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다른 게 끼면, 예를 들면은 용역이라고 하는 일하는 대가 같은 게 끼면은 이게 사기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이건 노동, 임금, 인건비, 용역 이렇게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돈을 안 주면은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은 임금 체불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약의 이건지 섞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부업 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자신들이 이 직접적인 사기라고 하는 범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다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사실은 이걸 어느 범죄로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범죄자들의 수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SNS에 여러 가지인데 요즘 사실은 투잡을 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쓰리잡까지 뛰십니다. 뭐 대리운전은 전통적으로 이제 쓰리잡 중에 하나인데, 보통 월급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이 집에서 어떤 간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무엇이 없을까라는 걸 찾다 보면은 SNS 상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게 인형에 눈알 붙이기, 이건 전통적인 예전에 많이 해줬던 건데, 그런 것보다는 이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어떤 동영상, 유튜브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인가 자금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형태가 부업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젊은 세대들도 솔깃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겁니다. 어떤 거를 보고 영상을 캡처해 오세요. 그 영상 캡처 부업.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거 참 의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단가는 좀 싸지만 어쨌든 뭐 몇만 원 번다는 것도 사실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타겟이 주로 이제 주부님들 그리고 사실은 알바 파트타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속기가 비교적 쉬운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어떤 인식이 부족한 건 아니, 그걸까지 못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악랄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20, 30대. 그래서 이제 중부권에 있는 어떤 언론사에서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수천 건이 접수되고 있다. 말하자면 서울, 대전, 울산, 제주, 충남 이런 건데 피해자만 최소한 수백 명. 그 다음에 수천 명까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고 안 된 것은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취합된 뭐 조사를 해야 취합이 될 텐데 그런 피해 규모나 이런 것도 좀 나온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 경찰이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한다고 정확히 표현은 보다는 할 사람이 없거나 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제보가 들어오니까 어느 도시에 얼만큼 있다는 걸 찾아가서 해보니까 서울에는 경찰서마다 몇 건이 있더라. 찾다 보니까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신 그 돈이 개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개입이 되니까 이게 무슨 체불인지 사기인지 모호성. 이 사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모호성을 그 틈을 파고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업을 갖고 과연 어떻게 사기를 칠까 하는 정말 그런 좀 궁금증이 막 확 드는데요. 부업해보라고 광고 보고 연락했다 사기 당한다는 건데 그 미끼 주로 어떤 부업을 해보라고 권유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예를 들은 한번 보면은요. SNS상에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동영상의 특정한 장면의 캡처를 해달라. 그럼 캡처 하나당 얼마를 주겠다. 뭐 5원을 주겠다. 10원을 주겠다. 그럼 이제 문제는 근데 지금 말하는 이런 형태의 용역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용역 행위를 한다 한들 문제는 그것을 지급받는 수단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럼 돈을 지급받게 그러면은 뭘 달라고 하냐면 개인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아, 거기부터가 문제군요. 개인 정보를 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가장 초보적인 사기인데 여기서부터 하나 시작돼 갖고 그 다음에 그걸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1000포인트니까 1000원이고 10,000포인트 10,000원인데 문제를 우리 많이 아시는 것처럼 포인트라는 건 실제로 출금을 해야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출금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출금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인가 일종의 미션을 겁니다. 그 미션이란 게 웃기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미션을 하면은 그것의 1.5배를 더 준다고 하는 일종의 솔깃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의 부업과는 다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조금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10,000포인트니까 이거를 조금 뻥튀기 할 수가 있는데 13,000으로 그러려면 미션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미션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장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해주면서 돈은 또 주고 개인 정보도 주고 장비 아이템.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상에 할 수 있는 장비 아이템이라는 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앱 같은 거를 깔게 되면 거기에 인앱에 결제할 수 있게. 그러니까 돈을 자기도 모르게 받고 있는 겁니다.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희망 고문을 하냐면 이거 몇만 원 안 되니까 내가 그거 갖고 몇십만 원, 100만 원도 벌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이거 4, 5만 원은 넣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반복되는 거군요. 그리고 보통 포인트가 한 45만 원쯤 됐을 때 5만 원 더 넣으면은 55만 원 줘.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얼마가 넣었습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10,000원, 2만 원, 한 10만 원을 자기 생돈을 넣은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용역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럼 이게 생각이 나겠죠? 그럼 이거 포인트를 또 불리게 되면 또 뭔가를 미션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단위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때는 100만 원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네가 900만 원 포인트가 있으니까 100만 원만 더 넣으면 1,100만 원을 줄게.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안 줍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연락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주세요라고 하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톡방에서 사라져 버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런 사기가 더 교묘해졌고 뭐 코로나 이후로 더 교묘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이런 사기가 집중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시기도 있다고 해요. 시점이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물론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실내 활동만 할 때는 부분이었고요. 팬데믹 활동이 실내 활동이었고 이게 우리가 시즌제 물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캠핑이 붐일 때는 캠핑용품 갖고 사기치고. 그렇죠. 골프 선수가 누가 뭘 땄다고 하면 골프용품 갖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누가 뭘 했으면 예를 들면 예전에 최경주 선수가 뭘 땄다고 하면은 그거 봐 골프가 되잖아. 골프로 부업을 하면 돼. 이상하게 연결이 안 될 것 갖다 붙이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하나 얻었다. 그거랑 부업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공 같은 걸 가지고 또 뭐 하는. 그리고 골 넣는 장면 가지고 캡처해서 뭐 하는. 전혀 관련 없는데 언론을 이용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이 한 번 처음에 1, 2만 원, 2, 3만 원을 엮이면 본전을 찾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계속 이용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넣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넣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설계하는 자들은 최소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하고 뭐 이런 거를 하던 사람들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하부 조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충분한 돈을 뜯어낸 다음에 탈피를 해갖고 이제는 부업 사기로 돌아왔었습니다. 업종을 변화했네요. 변종한 거죠. 실제로 그들의 소위 말하는 수뇌부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수십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사기꾼들은 제가 아는 정도 순회급들은 한 300명 되고 활동가라는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활동하는 행동대장은 한 1,000 안쪽입니다. 그들이 어떤 때는 어떤 사기로 갔다가 유행을 타고 넘어갔다가 이런 방식입니다. 그들 1,000몇백 명이 정말 대한민국의 못된 짓, 막 청소년들 막 그 호주머니 터는 일, 막 어떤 뭐라 그럴까 어려운 가정을 더 터는 일들을 마구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업종 변환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네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또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된다고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미션방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한테. 그러면 네네. 그러면 그게 좀 아니까 회계 업무를 해볼래라고 합니다. 네. 회계 업무라는 게 뭡니까? 계좌에서 돈을 받고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잘 그게 무슨지 이해하시겠죠? 예. 말하자면 보이스피싱의 중간체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어떤 사람의 피해자의 계좌에다 돈을 받아서 가해자 계좌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보기에 피해자가 보기에 이 사람은 공범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가 부업 사기에서도 역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똑같은.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두머리들 말고 예. 나머지는 다 이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불행한 상황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사기를 우선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프로파일러님 어떤 점을 유심히 보면 이런 사기 피해를 좀 피하고 그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요? 내 손에 진짜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거를 초장에 좀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포인트. 네. 뭔가 포인트가 떡을 친다. 떡상한다. 네. 근데 내가 가질 수 없다. 네. 계좌에 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지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들어올 수 있다고 확신을 주지만 실제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요건 사기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사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통제하지 못하는 환상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기네요. 그 코인 사기도 아니 계좌에는 수십억이 있는데 내가 찾을 수 없는데 무슨 내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기입니다. 그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네요. 거죠. 예. 자, 그러면 프로파일러님 내가 사기에 걸려들었다는 걸 딱 내가 느꼈어요. 어느 단계에서. 그랬을 때는 신고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 부업 사기가 이제 여론화가 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걸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 경찰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큰 조직이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는 전국에 있지만 범죄 조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수사하는 경찰서의 수사관들은 전국에 퍼져 있어요. 그 경찰청이 어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각 경찰서 단위로는 이거 뭐 몇 건씩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기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전담해서 수사할 수사관도 없고. 예. 그러니까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야 그렇다면 우리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범죄 다루는 경찰이 수사를 한다거나 피해자 구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아주 그거를 총 컨트롤하는 그야말로 거기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전국으로 분산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범죄 조직이고 그렇죠. 많은 폐해를 끼치는 범죄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눈에서 보면 그게 어떤 경찰청의 태스크포스를 만들 만큼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분석을 안 하니까. 사기라는 범죄를. 왜냐하면 이거는 법에 교묘한 걸 그 중간 단계를 두기 때문에 형사법은 명확한 걸 따져서 명확한 거에 부서를 배당을 합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애매한 부서와 부서 사이의 범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거네요. 늘 앞서가죠. 늘 앞서가요. 그래서 뭐 사실 연방수사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많은 데에서는 안 된다. 우리도 속도를 높이자.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분석센터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좀 따라갈 필요가 있네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번번이 국회 회기마다 그것이 입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개별 사안으로 보면 언뜻 보면 그 강력 사건도 있고 온갖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점까지 이 사람들은 노린 건데 우리 사회 전체 젊은 사람들이니 재정적으로 취약한 분들이니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큰 범죄거든요.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범죄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경찰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렇게 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와 종합적인 전문 수사관들을 만들어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해결하지
어렵습니다. 종합적 컨트롤 타워 경찰이 해야 대응해서 종합적 컨트롤 타워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부업 사기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상황.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의 분화된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점을 또 눈여겨보고 명심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건 서민의 피를 빠는 범죄입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일개 경찰서의 형사팀 한둘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보통의 어떤 서민들, 청년들이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 범죄가 얼마나 그 서민들이나 젊은 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이문세의 소녀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